최근에 이제 위원장님하고 제가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율규제위원장을 하면서 내가 느낀 애로사항이 되게 많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블록체인 업계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들, 고민들, 그리고 금융업계, 정부 기관들, 사실 이게 다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상호간에. 그렇지만 이거를 뭔가 접점을 만들어서 해결할 방법은 안 보인다.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몇 달 동안 제가 제안을 드렸고 계속 이걸 깔고 닦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패드에서 나오는 권고안이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여.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의 제안책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안책이 계속 나온다면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던 위원장이 항상 말씀하시던 불대륙에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뭐가 갈등의 원인이 되냐, 간극이 뭐냐라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결국 이제 사실 실물 경제 영역에서는 블록체인 산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제 영역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구분을 주죠. 같은 게 아니다. 규제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왜 같냐,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이 견해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합의점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 이제 일반인이 찾아오셨어요. 일반 그냥 시민이에요, 시민.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국에도 자그마한 브랜치가 있습니다. 브랜치가 있는데 거기 한국 사무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무실 위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기입을 안 해놨어요. 이제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대략적인 주소만 알고 그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사무실을 다 이렇게 뒤져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이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보이스피싱이 당한 게 아니라 이분이 보이스피싱이 연루가 된 거죠.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연루가 돼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자, 가상화폐 거래소 가면 도움이 안 돼. 경찰에서도 도움이 안 돼. 죄인이 된 거예요. 양쪽에서 죄인이 됐어요, 이분은.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우리가 뭔가 해줄 수 없느냐. 근데 저희도 사실은 뭐 해주고 싶죠.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정황이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경찰에 얘기를 해보시라라고 저희는 이야기했죠. 사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규제를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올해 초죠. 그 금감원 이제 담당하시는 이제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번도 블록체인 업계를 나쁘게 이야기하진 않는다. 대신에 이런 사기 그리고 이러한 그럼 뭡니까 저기 해킹 이런 것들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책이 없으면서 이야기를 안 하면서 왜 계속 우리를 살려달라고만 이야기하냐. 국가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국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걸 뭐 우리가 뭐 사행성을 원하지는 않지 않느냐. 결국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의견을 듣고 이제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극이 서로 간의 간극이 이해가 맺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게 되게 희소식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왜? 그 암호화폐 산업이 지금은 글로벌하게 서로 이제 인정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페드에서 이번에 그 규제 안에서 만약에 블록체인 사업자들을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의를 해서 우리도 당신들을 인정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큰일 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영하고 이제 와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건 되게 좋은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Virtual Asset Provider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까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 국내 아까 말씀 좀 하신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월부터 이제 상호평가 받고 있는 중이고요. 뭐 아까 그 국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약간 특이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뱅크 어카운트 있죠. 이거를 실제적으로 열어가지고 현금 유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는 없어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이제 뱅크 어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현금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커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은행들이 지원을 많이 있게 줄이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추얼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좀 아셔야 될 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제 가상화폐의 법정화폐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하나 이상의 가상자산 형태가 교환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취급하는 개인과 법인들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 사업자들 입장인 거죠. 저도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 번째 탈중앙화 기술 이념에 따라 지갑 주소의 생성은 무한대로 제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하나가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데 만들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컨트롤 왜 받겠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이념적인 사실 저항이 크죠. 이게 우리 탈중앙화 기술이 미들맨을 없애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거고 더 좋은 세상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되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념적 경향이 크고, 그래서 트러블 룰을 저희가 쉽게 말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한테 보내고 받는 것을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사법 체계가 틀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틀리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관계적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뭐냐면 소득 규모나 재산 보유 상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체인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의 주소에 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다, 재산 규모다 다 나오는 거죠. 요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가상화폐 사업자들 특히 거래소들이 이 정보를 보여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근데 정부에서는 이걸 보여달라. 첨예한 드립이 생기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면 결국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협업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인정합시다. 금융 규제는 사실은 불법과 합법을 정말 리스트릭하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탈중앙화 익명성은 일단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대신에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순기능들은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우리가 보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협업 모델로 가게 된다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SP를 통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규제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쌍수를 들고 이제 환영해야 됩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규제 프레임 안에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 안에서 기존에 있던 규제, 그리고 금융 안에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사업 모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프레임을 재정렬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 영역은 순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그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프랙티컬한 제가 이제 내용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통한 그 뭡니까 저기 돈 세탁 그리고 범죄들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왜 걱정되고 있는가를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벌칙 계좌, 직금 계좌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사택이 되고 있나?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일단 불법 테러 자금이 들어와요. 뭐 사기, 뭐 보이스피싱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예치금이 들어오죠. 사실은 이제 여기 되어 있는 거래 계좌는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 개인 계좌, 거래소에서 관리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불법 테러 자금 유입 시 AML은 사실 은행이 소관인 겁니다. 그렇지만 은행이 뭐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 왜? 거래소가 이 개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 안 해주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AML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불법 자금이 만약에 거래소 간에 만약에 오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 앞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이 또 안 되죠. 일반적으로 그 사기, 근데 보이스피싱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어떻게 가냐면 보통 거래소끼리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대포 계좌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가장 많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지갑으로 나갑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가상화폐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국가기관들하고 이제 협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냥 싱가포르나 한국이나. 이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이러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외에 있는 거래소로 많이 나가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는 장애 브로커들이 있어요. 이 브로커들이 이 세탁한 자금들을 OTC처럼 서로 간에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믹싱, 텀블링 뭐 기술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걸 현금화 시키는 거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부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점이 뭐냐면 법인 계좌 사용 시는 은행과 거래소 간 서로 간의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매체가 없기 때문에 KYC, 그래 AML이 잘 사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 계좌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은 이제 실명가상 계좌 같은 경우에요.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명가상 계좌 같은 경우는 은행과 거래소 간의 계좌가 일단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좌는 거래소 계좌의 밸런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소관은 은행이 가지고 있죠. 만약에 불법 테러 자금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AML 소관은 이렇게 은행의 소관이나 그렇지만 실명 계좌에 대한 AML 요청을 하면 이 거래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어떤 계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같이 공존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이거예요.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진 암호화폐 계좌 정보는 사실 줄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렇죠? 주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해결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조금은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실명가상 계좌 자금 세탁 방식이.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실명 계좌는 KYC 측면에서 AML이 강하다. 여전히 AML 은행의 소관이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국내 같은 경우가 수많은 가입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례가 너무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는데 은행만 해도요. 이 AML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 중복감시팀이나 AML 그 자금 세탁 방지팀이 규모가 되게 커야 돼요. 근데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현실적 불가능해요. 왜? 거래소가 이만큼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이제 이게 이 거래소에 있는 가입자 수는 일반 은행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금액이나 트랜잭션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는 커버하기 힘듭니다. 이거 다 은행에서 그러면 사람 다 뽑고 시스템 만들고 이걸 어떻게 다 해줘야 됩니까? 안 되죠. 그건 알아야 돼요. 거래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법식 계좌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암호화폐 입출금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부분인데 암호화폐가 이미 이제 한번 불법 자금으로 이렇게 된 다음에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제가 경쟁사를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암호화폐 그 AML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거래소 간 거래소에서 들어가는 정보들은 블랙박스입니다. 결국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가는 이 부분들은 거래소들끼리 보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래소들은
이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AML 솔루션 쓰고 있는데 사실 반죽짜리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의 거래소를 넘어가는 트랜잭션들은 분리가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든 약간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데 그냥 어떤 식으로 리스크 스코어링 해가지고 그걸 쓰고 있어요. 그걸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다시피 쓰는 방식이지 그 효과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아직 룰이 없고 정확한 프랙티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불법 테러 자금이 유입될 시에 일부 거래소들이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행위 탐지라든지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서드 파티를 통해서 받는 거는 서드 파티가 사실은 신뢰성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넘어가는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공조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영역이 나눠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KYC, KYW, AML, AIC 영역을 묶어버리는 거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트러블 룰이라는 게 아까 보면 이제 결국 내가 누구한테 보내고 받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서는 우리는 이 정보는 못 줘요. 개인정보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이 몇 억이 있든 몇 천만 다 알 수가 있어. 그걸 못 줘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가상계좌 안 줄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 만약에 AML 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럼 상호간에 그러면 서로간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은 가상계좌가 연동이 되고 거래소도 뭔가 주는 겁니다. 뭘 주냐? 환전계좌로 저는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어찌 보면 거래소가 소관하는 크립토커런시 가상계좌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계좌를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이 계좌의 정보들은 여기 연동이 되고요. 근데 이 정보를 사실 줄 필요는 없어요. 왜? 사실 이 사람은 이 정보만 알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제재를 거래소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만약 현금이 입금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입금된 돈을 스탁을 해가지고 바꿔요. 예치금을. 기축 암호화폐 그러니까 코인을 바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동성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메꿔가는 이러한 방식인데,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현금의 불법적 흐름을 제한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그러면 현금의 플로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현금에 대해서 저희는 플로우를 막아버린 겁니다. 아예 그냥 현금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암호화폐로 전환이 돼버리는 거다. 암호화폐로.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카지노 가가지고 신분 증명하고 들어갔어요. 돈 줘요. 칩을 바꿔요. 이걸로 이제 활동하는 겁니다. 돈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는 카지노 안에서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축화폐를 통해서 거래소한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이제 해결이 좀 되냐면 일단 거래소에 예치되는 현금 AM의 A실의 초동 대처가 힘들기에 일단 저게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이 예치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고할 수 있는 뭔가 예치금에 대한 수익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소는 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잘 못하는 AM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떨어뜨리면서 안티콘 런더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은행이 거래소의 유동성을 공급하기에 이게 뭐냐면 이 자금에 대해서 서로 간의 투명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기술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뭡니까? 투명성 그리고 불가역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누구도 변조할 수 없고 정확한 데이터가 공식력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만약에 정보가 교환이 된다면 FI 같은 우리가 이제 자금 뭡니까 저기 조사 기구 이런 쪽에다 저희가 리포트를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조금 어렵게 예,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게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더 세밀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 집중하면 됩니다. 해킹이나 스캠, 프라우드, 그다음 다크 마켓, 예, 이런 게 코인들에 대한 이 정보들을 자기들이 취급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이 발생할 때 이러한 accountable liquidity라 저는 명칭했는데 이런 유동성은 서로 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fiat custody는 일단은 프리징 된 상태에서 서로 간에
교환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교환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티콘 런더링, 블랙리스트 스크리닝은 이제 같이 중간에 같이 하는 거고요. 그 Know Your Wallet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YW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정보가 있었는데 이 정보는 줄 필요 없다 이거죠. 요것만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거래소가 우리가 이 정보는 다 못 줘요. 사실 근데 이 정보는 우리가 교직기관이나 은행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지금 이름이 나온 게 이제 일단 제가 명칭한 게 저기 위원장님이 이제 지성사회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지성사회라고 이제 월드 인터렉츄얼 소사이어티라고 제가 일단 명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의 위사에서 발행된 이런 위코, 저는 위코로 명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탁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유동성을 제공받고 그리고 거래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매개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서로 간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양보하자는 건데 이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보는 거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체적인 준부 감시 및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을 거래소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서로 간에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동성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신규 수익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규제기관입니다. 규제기관 같은 경우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의 공제 없이 불가능했던 이러한 불법 자금에 대한 거래들을 사실은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원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구조로 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제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게 또 이제 블록체인 장점이 있어요. 블록체인 장점이 뭐냐면 블록체인이 프로그래머블하기 때문에 뭐냐면 기존에 있는 금융권에서는 만약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안티머니 런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 이거를 프리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정보 교환을 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 근데 블록체인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트랜잭션을 금방금방 이렇게 뭔가 제재를 취할 수가 있어. 예,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은행보다 더 안전한 시스템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블랙리스트 된 트랜잭션, 서스피셜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제재를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어찌 보면 금융권보다 더 강화된 그러한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구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Security Consensus라는 이제 기술도 하나 저희가 이제 고안을 좀 해놨을 것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일단 KYC, KW, AML, AC 영역을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첫 번째 만약에 불법 자금이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 1차 모니터링을 은행에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은 안전합니다. 왜? 돈이 일단 들어가 있어. 안 움직여요. 언제 움직이냐? 나중에 나올 때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판별이 끝난 다음에 그 정보가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안티머니 런더링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해지죠. 왜냐하면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이거는 합의점이 돼야 되고 절충안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AML 같은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AML은 일단 돈이 들어오면 큰일 나요. 돈이 들어오는 게 자체가 큰일이 납니다. 받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이 돈에 대한 누가 보내고 받는지에 대한 당신의 듀티리스 안 됐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받기만 해도 큰일 납니다. 굉장히 큰 페널티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게 사실 금융 그 규제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다루는 이제 사업자들이 걱정했던 거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그걸 못 해요. 대신에 당신들이 그러면 그 돈을 그냥 일단 어쩔 수 없이 일단 막아놓고 같이 공주를 합시다라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예치금을 이제 기축암호화폐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환전 지갑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 지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이 투명한 여기서는 하나 주고 여기도 하나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돈이 예치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정보를 여기는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정보는 여기 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진 이 정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트랜지션 정보들은 이러한 다른
블랙리스트를 통해 블록체인이라는 블랙리스트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또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KYWAC를 되는 겁니다. 이 정보가. 그래서 만약에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공유 정보 시스템 만들어서 다른 거래소들, 규제 사법 기관들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드는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자체적인 KYW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로 간 영역을 분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KYC에 맞춰서 KYW 정보를 거래소에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 규제 사법기관들이 이러한 모든 공조 체계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러한 블록체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블록체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투명성, 그 타중화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적으로 타중화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공유 안 하고 막 블랙리스트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도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고 그냥 신뢰성은 사실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의 공통적인 정보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정보 체계에서는 사실은 개인 정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나쁜 정보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정보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매칭을 시킬 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의심거래, 혐의거래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공조하기 때문에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선제적 보고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송신자 수신자라는 FATF의 권고 조항에 좀 부합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확장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다른 거래소들끼리의 관계, 다른 은행들과의 관계라는 걸 확장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게 되면 그 제가 처음에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확장성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확장성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왜 나중에 이야기냐면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에 의해 가지고 시스템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카운터파티 리스크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 없다는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크레디빌리티의 문제입니다. 신용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금융업계 신용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해주는데 그럼 블록체인 신용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고 해킹을 당하고 뭐 당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에 대한 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확장성의 문제가 있고 그럼 저는 제안하는 모델은 이 모델로 갔을 때는 이 모델에서 서로 간에 이 거래소와 은행과 그리고 이러한 투명한 트랜잭션들을 일으키는 그런 개인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가는 구조로 간다 이거죠. 거꾸로 말하면 어차피 블록체인이 전부 너무 커요. 방대해 브로드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결점이 안 나오면 진짜 자그마한 해결점을 먼저 해결하는 프로세스 가고 이게 확산적으로 만들어가자. 그레듀얼리하게 키워가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정보들을 이러한 어떻게 말하면 투명한 트랜잭션들, 투명한 거래를 하는 개인들에 대한 신뢰성을 거래소들이 키워가는 거예요. 자, 이건 은행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금융업계에서는 은행들이나 나이스 신용 이런 기관에서 사람의 그 크레디빌리티를 체크를 하게 되지만 이거는 뭐냐면 거래소들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이었습니다. 그럼 거래소들끼리 자기들끼리 우리가 디센트럴화된 신용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이념적인 본질은 기존 금융권의 절대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머리 아프게 서로 간에 막 왜 나를 몰라주냐 너를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할 필요 없고 대신에 우리가 가진 블록체인의 기능성, 투명성, 불가역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더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산업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또 이제 견고한 몇십 년, 수십 년이 가진 이러한 스테이터빌리티를 가져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협조하는 모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사실은 기존에 이제 그 금융업계가 무서워하는 건 블록체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역을 들어와서 뺏기는 거 아니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역할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 분담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존 금융산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발전해야 되지 이걸 서로 간에 우리 겹치니까 우리끼리 싸웁시다라고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싹을 잘라버리게 이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뭔가 서로 간에 이런 합의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FATF에서 말하는 이러한 조항들도 우리가 가져가면서 뭔가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그 자유규제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몇 개 거래소들 그리고 이제 메이저 은행도 만나가지고 이 구조를 이야기해 보니까 다들 좋은 프레임워크이다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한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걸 가지고 여기 계신 뭐 거래소 분들도 계시고 그 여러 기관 분들 계시니까 한번 이 프레임워크를 샌드박스 형식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바고요.